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근의 파생 접사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하는 파생어 공부를 했어. 자, 이 복합어라고 하는 부분, 특히 그 중에 이 파생어 부분이 뭐 너희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했고, 실제 공부하는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맞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할까? 그리고 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이 그렇게 위험한 영역이 될까? 생각해보면,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지만, 공부의 시작 지점부터 하나하나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학습적인 요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이해 폭이라든가 내지는 학습 능력이 확장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노력해줘야 되는 어떤 노력이 수반되고, 그 과정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강의는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너희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너희가 뭔가 쌓아야 하는 그 노력들을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부탁하건대 너희들이 그런 위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좀 없애거나, 내지는 적어도 그 위험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다룰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접사를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주요 접사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적어도 내가 정리해서 올려줬던 그 접사 정도만이라도 좀 너희가 반복 학습을 하면 그런 위험들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노력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공부는 재미없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 부분들이 누적이 돼야 다음 단계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재미라든가 보람을 느낄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너희들이 꼭 좀 같이 노력이 수반돼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복합어의 또 하나의 축인 합성어 부분을 수업을 할 건데, 합성어는 어근끼리 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파생어에 비해서는 크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도 너희들이 시험에 자주 접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좀 잘해보자고. 합성어가 일단 우선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관여하는 문법적인 요소 자체가 어근이라 그랬어. 실질령 뜻은 어근이라고 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합성어라고 말을 하려면 어근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자,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 어근이 하나인 단어는 단위로 했어, 단위로. 자, 그런데 어근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2개 이상의 어근이 있어야 되거든. 자, 그리고 우리가 파생어 공부할 때도 뭐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 이렇게 분류 기준 가지고 나눴었잖아. 근데 합성어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자, 거기에 맞춰서 합성어 수업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분류 기준이 이 의미 관계야. 자, 의미 관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 의미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 이렇게 나눠. 이 분류 기준인 이 의미 관계에 대등이라든가 종속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휘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등 합성어는 이 어근들이 각각 본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해. 자, 그리고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뭔가 서로 독립적이게, 뭔가에 어떤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대등합성어라 그래. 오가다 같은 경우로 오다 가다, 그 다음에 농가 밭, 그 다음에 손가 발,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가 원래 의미를 그대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자체가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종속합성은 뭐냐면, 어휘에서도 나오지만 이 한쪽의 어근, 하나의 어근이 다른 하나의 어근을 의미상 어떤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종속합성어 내지는 뭐라고도 하냐면 수식합성어 이렇게도 나와. 사례들을 보면 콩나물, 콩과 나물인데, 콩나물은 나물이긴 나물인데 콩이 나물이란 얘기잖아. 자, 돌다리도 다리긴 다리인데 돌로 만든 다리. 그 다음에 빌어먹다도 먹긴 먹는데 남에게 뭔가 좀 공짜로 달라고 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얕보다도 보긴 보는데 좀 짧게 보는 것. 이 짧다라고 하는 게 좀 낮춰서, 이런 의미로 의미가 좀 유연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근들의 주로 한쪽에 있는 어근이 다른 한쪽에 있는 어근의 어떤 의미를 수식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런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린 그걸 종속합성어라고 한다. 그러면 융합합성어란 건 뭐냐면, 융합합성어는 성격이 좀 달라. 이게 각각의 어근들이 가지는 본래 의미는 잃어버려. 완전히 이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3의 새로운 의미를 가질 때, 자, 그렇게 합성이 될 때 우리는 융합합성어라고 하는데, 이 융합합성어는 대등합성어의 어떤 형식을 취하면서 융합합성어가 있고, 종속합성어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융합합성어가 있어. 뭐 밤낮도 밤과 낮이 아니라 이건 늘 항상 이런 의미거든. 자, 그 다음에 피땀도 정말 피와 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만들어낸 제3의 의미, 노력. 춘추도 봄, 가을인데 이게 봄춘자, 가을축자인데, 봄, 가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낸 제3의 의미, 어떤 나이, 연세,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은 의미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등합성어처럼 보이거든. 근데 대등합성어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제3의 의미가 됐기 때문에 융합합성어라 그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시방석 같은 경우에, 가시와 방석으로 만들어진 단어긴 하지만 방석인 방석인데 가시로 만든 방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자체가 가시로 만든 방석이 어디 있겠어. 근데 실제로 뭐 가시로 된 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뭔가 앉아있기 불편한 상황, 이걸 나타내는 의미가 가시방석이니까, 우리가 종속합성어의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자체의 의미는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속합성어의 형식을 취한 융합합성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별로 어렵지 않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 배열법에 따른 분류인데, 이 단어 배열법에 따른 분류가 시험에서 좀 중요해.
자, 통사적 합성어다,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단어 배열법에 따라 자, 우리말의 단어 배열법 이것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다. 그 다음에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 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를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랬어. 근데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문법에 맞는 배열 방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품사를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업에서 품사와 관련된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바탕으로 보면 크게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일단 유형화 시켜놨는데 자, 여기 보면 관형사는 명사를 꾸민다. 자, 관형사의 주된 기능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게 주된 기능이고 명사와 명사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언이 명사를 꾸미진 않는데 이 어미 중에서 관형사의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었어. 그걸 우리가 역할을 바꿔준 전성어미라고 했는데 그런 어미를 취하면 관형사의 역할을 해서 이 체온을 꾸며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은 어간 혼자 놀지 않아. 자, 어떤 다른 말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내지 않고 이어주기 위해서는 연결어미를 취해야 돼. 그래서 어간이 연결어미를 취하고 다른 용언과 결합이 된다. 그 다음에 명사가 원래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용언과 결합해서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이 조사라고 하는 품사 자체가 원래 특성이 생략이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봐봐. 여기 이렇게 너희들이 공부했었던 것들이 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품사 공부를 했던 건 이 단어의 배열 방식을 공부했다.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자,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어서 공부했던 것들이 조각조각 머물지 않고 그것들이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그 공부들과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너희 학습 능력이 확정되는 거고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고. 자, 근데 항상 이 비통사적 합성어 이 부분이 시험에서 초점이 되고 이게 초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답지로서 이 통사적인 합성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출제하기 좋은 부분이잖아. 일반적인 배열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출제하기 얼마나 좋겠어. 이 통사적인 방법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비통사적 합성어와 관련된 이 부분을 판단해 보면 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열 방식에서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4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지난번에 내가 용언 수업하면서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들이 다 이거를 머릿속에 다 담을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너희들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는 이 기준 4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4가지 외에는 전부 다 통사적인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도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크게 어렵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자, 일단 우리가 앞에 2가지의 조건을 잘 보면 이거는 어미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면 용언의 어간은 용언의 어간과 직접 붙지 않아. 자, 우리가 용언 수업을 할 때 어간은 다양한 어미를 붙여 활용을 한다 그랬고 어간과 어미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의존 형태소라고 우리 공부 다 하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어간은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돼. 어간은 어미를 늘 데리고 댕겨. 그리고 어미는 어간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 자, 근데 지금 이 단어의 방식들을 보면 이 용언의 어간이 그 새로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어간과 직접 결합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어미가 빠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법적인 질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검불다 같은 경우도 검다와 붓다인데 지금 요 자리에 검고 불다. 뭐 이렇게 뭔가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거야. 자, 굶주리다도 굶다와 줄이다인데 이 굶다와 줄이다 사이에 지금 어간과 어간 사이에 원래 연결어미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자, 날다 뛰다 사이에 연결어미, 그다음에 굳다 세다 사이에 연결어미, 그다음에 높다 푸르다 사이에 연결어미가 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어떤 단어 일반적인 배열 방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다음에 2번째 보면 이것도 어미와 관련된 건데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꾸미지 않잖아.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꾸미지 않는데 이렇게 꾸미려면 우리가 용언 배워서 알지만 어간이 명사를 꾸미려면 관형사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관형사의 역할로 바꿔주는 어미가 있어. 우리가 그걸 전성어미라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요 자리에 전성어미가 빠진 상태에 바로 명사와 이렇게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일반적인 문법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거지. 자, 그래서 뒤에 늦더위라고 하는 내가 예시를 썼는데 원래는 늦은 더위 이렇게 해야 되겠지. 늦은 더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이 관형사용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 자체는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 늦더위는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건 내가 늦다라고 하는 어간 안에 있는 어근을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사례를 써놓은 거야. 근데 이 늦더위는 조심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늦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접사로 나와. 늦은의 의미를 가진 접사가 지금 사전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늦더위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출제하게 되면 이게 판단이 좀 어려워.
어간의 어떤 늑으로 쓰인 거냐 아니면 접사로 쓰인 거냐 이렇게 뭔가 다툴 여지가 좀 생겨. 그래서 그냥 이 늦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꾸미는 이것과 관련지어서 이해만 하고 이 사례는 머릿속에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이 늦더위는 머릿속에 지우고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덮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지. 우리가 무슨 덮밥 무슨 덮밥 덮밥이란 말을 쓰는데 덮밥은 덮다라는 용언이 지금 전성어미 없이 지금 채어인 밥과 결합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덮은 밥 이렇게 해야 덮는 밥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통사적인 합성어가 될 건데 지금 여기서 은이나 는 같은 그런 관형사형 어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3번 유형은 부사와 체언의 관계거든. 근데 내가 품사 수업할 때 수식어를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 꾸며주는 말들도 서로 간에 짝이 있어서 기존에는 단짝이 정해져 있다 그랬었어.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건 관형사,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건 부사, 이렇게 단짝처럼 관계 설정이 잘 돼 있었거든. 근데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갔고 이 부사가 뭔가 일부 체언을 수식한다 이런 병신 같은 규정을 만들면서 과거에는 어떤 관형사였던 단어들을 다 부사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품사통용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품사통용이라는 걸 두지 않고 다 부사로 바꿔놨어. 근데 그렇게 바꿔놓더니만 여기에서는 또 너희들이 볼 때 모순적으로 느껴지게 부사가 체언하고 결합하는 것이 비통사적이래.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여기에 붓을, 여기에 촐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들은 부사처럼 보이지만 부사는 아니고 부술거리다, 촐랑거리다 이런 단어들을 형성하는 어근인 거야. 그리고 산들은 실제 부사가 맞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일단 부사와 체언이 결합된 것은 비통사래. 비통사적 합성어래. 근데 이런 유형 자체가 원래는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었던 이전의 규정을 가지고 그런 이전 기준을 가지고 봐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딱 말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부사가 일부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며.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건 사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봐야 될 근거 자체가 전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4개의 조건 중에서 3번 조건은 좀 너희들이 신경 쓰고 봐줘야 되는 조건. 나는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는 뭔가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명확하게 신경을 좀 써놔라. 그다음 마지막 4번은 좀 간단한 건데 이건 어순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야. 한자어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 비슷한 면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면들도 있어.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일모를 먼저 보면 자 해가 진다는 얘기야. 필승은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서는 예책이란 얘기인 거야. 이건 전부 다 우리말의 어떤 배열, 우리말의 어순과 크게 다르잖아.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는 독이 읽는다는 얘기고 서가 책이거든. 근데 지금 원래대로 우리말대로 한다면 서독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등산도 마찬가지지. 등이 오를 등자고 그 다음에 산이 우리가 말하는 산이니까 그럼 우리말 어순대로 얘기한다면 산등이 돼야 되는데 등산이 된 거야. 이렇게 한자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도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 학교 문법에서 시험 문제 다루는 건 이 비통사적 합성어 관련된 기준이 4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 4가지만 숙제를 잘하고 나머지는 이 4가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통사적인 합성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시험에서 뭔가 해결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의미 있는 분류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이거는 어근끼리 결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형의 단어, 출력이 된 그 출력형 단어의 품사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단어를 만드는 환경에서 다양한 어근들을 쓰고 그 어근들을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출력된 형태가 명사가 됐다는 얘기고 동사가 됐다는 얘기고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고 부사가 됐다는 얘기야. 뭐 간단한 예를 보면 손발 같은 경우에 명사와 명사를 통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더니 또 하나의 명사, 손발이라고 하는 명사가 됐다. 이 늦더위를 지워버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사가 늦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희들한테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더위는 지울게. 부술비 같은 경우도 이 부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 부술비, 명사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거야.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합성동사 귀가 먹다 할 때 요 가가 생략이 된 거겠지. 자, 그래서 귀가 먹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동사가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낯설다도 지금 여기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이 돼서 낯과 설다가 결합해서 낯설다가 됐다는 거. 밤낮 같은 경우도 명사와 명사가 결합을 했는데 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부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출력형의 형태의 어떤 품사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할 때 합성 명사다, 합성 동사다, 합성 형용사다, 합성 부사다. 이거 2개를 묶어서 합성 용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 자,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하나만 더 언급하고 수업을 마무리할게. 자, 지금까지 너희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어떤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 접사가 결합이 되면 파생어가 되고 또 어근을 중심으로 어근이 결합됐을 때는 합성어가 되기도 해. 이렇게 복합어 양상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출력형의 단어에다가 다시 접사가 붙을 수도 있고 다시 어근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돌아오다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돌다라는 말의 돌 어근이지, 그다음에 오다라는 말의 오 어근이야. 자,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합성어를 만들었거든. 그러고 보니까 이 어간과 어간 사이에 지금 요 아라고 하는 연결함을 취하고 있으니까 통사적인 합성어겠다.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돌아오다라는 말에다가 자,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되라는 접사를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돌아오다를 중심으로 이 단어를 합성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되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걸 초점 삼아서 접사가 붙은 말이니까 파생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야. 헷갈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단 얘기잖아. 그러면 그 기준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잘 들어둬야 돼. 근데 이 단어는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한 단어, 이 되돌아오다라는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한 층위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층위를 서로 달리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에서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되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층위를 달리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은 우리가 일단은 뭘 해봐야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쪼개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단어를 이 단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로 두 가지로만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또 하나 그 기준에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쪼개진 말이 실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쓰고 있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여야 돼.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되돌아오다를 일단 두 가지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야. 되돌다라는 단어와 오다라는 단어.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되와 돌아오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지. 일단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사전에 보면 되돌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위의 방식으로 쪼개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요소가 쪼개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쪼개진 단어가 실제 사용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는데 지금 너희가 알다시피 돌아오다는 다시 쪼개져서 어떻게 나오지면 돌다와 오다로 나눠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돌다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일단 1차적인 층위에서 돌아오다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다시 층위를 달리해서 되라고 하는 접사와 결합이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합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뒤에 뭐가 된 거냐면 접사가 부터 파생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합성어의 파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럼 합성어의 파생이라는 말은 합성어란 얘기냐 파생어란 얘기냐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 말은 파생어란 얘기인 거야.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층에서 접사 되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파생이 된 단어인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파생어인 거지. 자, 반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자, 우리가 병마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 이 병마개도 너희가 눈으로 보면 하나의 층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겠지. 그럼 얘도 일단 쪼개볼게. 쪼개게 되면 자, 얘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병막다라고 하는 이거와 자, 여기에 애가 붙었다.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병과 마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말에 병막다란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게 잘 나눠진 건데 우리말엔 병막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병막과 애로 나눈 요거는 잘못 나눈 거야. 그러면 실제 이렇게 나눴어야 돼. 병과 마개로.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어근이고 그 다음에 마개 같은 경우는 이 마개도 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병을 막다야. 막다라는 거에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어떠한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단어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거를 생산적이지 않은 접사다, 비생산적인 접사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 이 애라고 하는 게 비생산적인 접사야. 근데 일단은 막이라고 하는 어근, 막다라는 막의 어근에 이 애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일단 파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층에서 뭐와 결합을 한 거냐면 병이라는 어근과 결합을 한 거야.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마개라고 했으니까 이 마개는 일단 파생어거든. 근데 파생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뭐가 된 거냐면 병이라는 말과 합성이 된 거야. 병이라는 어근과. 그러면 얘는 반대로 파생어의 합성이란 말을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층위를 달리할 때 어떤 출력형의 단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층위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나는 2단계 보여줬지만 3단계, 4단계, 5단계 얼마든지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눈치 빠른 학생들은 여기서 금방 느꼈겠지만 그러면 이 단어도 최종적으로는 가면 합성어가 된 거잖아. 그러면 파생어다, 합성어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라고 말하면 그 기준이 마지막에 무엇과 붙었냐. 마지막에 접사와 붙었으니까 파생어인 거고 마지막에 어근과 붙었으니까 합성어인 거야. 자,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파생어와 합성어를 형성하는 방식도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점도 확인을 했어.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 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눈으로 봤듯이 여러 층위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이제 막 학습이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나 우리가 봤던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문법적인 어떤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뭐 그만큼 더 넓어진 거지. 근데 이 문법이란 게 참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실제 우리 언어 생활에는 우리가 문법이라고 해놓고 이 문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쓰이는 단어들이 꽤 많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것과 다른 맥락에서 너희들이 한 번쯤 신경 써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좀 하면 진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가 전달이 되면, 자, 근데 우리가 해돋이 같은 단어나 아니면 목걸이 같은 단어, 이거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너무나도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단어들이잖아. 근데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알기가 힘들어. 이건 합성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파생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혹은 누군가는 합성어라고 우기고 누군가는 파생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답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돋이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처럼 나눠보면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둘 중에 하나로 해돋다라는 것과 여기에 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였든가, 아니면 자 해에다가 도지라고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해뒀다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면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이 잘못된 거라면 지금 이 방식이 맞아야 할 건데, 이 방식도 정확하게 나눈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접사가 붙은 말이 돋다라는 어근에 지금 접사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파생어를 배울 때 어떤 그 학습 내용을 떠올려 보면 접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된 말은 사전에 등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사전에 도지도 없어.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게 합성이 된 건지 파생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목걸이도 같은 맥락인 거야. 목걸이도 둘 중 하나로 나눌 수 있겠지. 자, 목걸다라는 거에 이가 붙었든가, 아니면 목에 거리가 붙었든가. 자, 그런데 목걸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나눈 것은 잘못 나눈 거야. 그러면 두 번째가 맞아야 할 건데, 이 두 번째도 거리라고 하는 건 걸다에 파생접사 이를 붙인 거잖아. 자, 명사를 만드는 이를 붙인 건데, 그러면 파생접사를 붙였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리 자체가 사전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방식도 잘못 나눈 방식인 거야. 그러면 이건 합성이 된 말인지 파생이 된 말인지, 지금 위의 방식처럼 얘기했다면 이건 파생어가 될 건데, 아래 방식처럼 얘기했다면 합성어가 될 건데, 이건 파생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합성어라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단어들이 있어.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애초에 답이 없는 단어들한테 이 단어들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너희들 보고 답을 내라고 할 이유는 없을 거고, 그러면 시험에 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단어들도 있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라고. 불분명하게 관점에 따라서 파생어처럼 관점에 따라 합성어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너희들 보고 내라고 정답을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거고, 정말 만약에 둘 중 하나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둘 중 하나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지고 나서 그 기준대로 봤을 때 이것이 파생어다, 합성어다, 이렇게 하는 시험 문제는 출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그런 기준의 관점 제시 없이 그냥 너희들 보고 판단하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고 알아두라고.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어라고 불리는 어떤 파생어, 합성어, 여기에 대한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 더불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9개의 품사부터 시작해서 형태소 단어 거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만드는 이 형성 방법까지, 그러니까 형태론이라고 하는 큰 영역이 다루고 있는 게 이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영역에서 다루는 모든 학습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 적지 않은 노력 니네가 들여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시험에서 우리가 무리 없이 해결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그 결과와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을 맞바꾼 거잖아. 자, 그렇게 노력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시간하고 노력이 무의미하게 만들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겠냐. 자,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형태론 전체에서 다뤘던 내용들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너희가 뒤처리 잘해줄 거라고 믿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합성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합성어, 파생어 관련된 부분들의 시험 문제 출제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여기다 붙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문제풀이 영상을 따로 찍을 테니까 블로그에다가 문제 올려놨으니까 문제 풀이를 그냥 듣지 말고 꼭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너희가 배웠던 것이 잘 정리가 됐는지 풀어보고 나서 점검해 보라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할게.